전국에 계신 성원각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쌤입니다. 자, 오늘은 북한의 대남 도발 사례예요. 여기는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의 대남 도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사례를 볼 건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뻔합니다. 시기별로, 지금 교재도 보시게 되면 시기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시기별로 북한 애들이 펼쳤던 도발 사건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연도별로 일단 정리를 하시고, 그 연도별로 있었던 사건들 중에 핵심 내용들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전쟁 후 북한은 의도적으로 한국과 군사적 긴장관계를 조성을 합니다. 흔히 그런 거죠. 자기들 내부 결속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도 정치계에서 뭐 안 되면 흔히 종북몰이하고 하잖아요. 요새 세상에 무슨 종북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처럼, 그런 몰이를 하는 것처럼 이때 때는 그게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때는 아예 자기 정부의 정당성 자체가 반공이잖아요. 특히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두 나라가 서로 상종도 안 합니다. 아예 완전 남이에요. 그것처럼 군사적 긴장관계가 조성을 위해서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해둔내용 복습이잖아. 봐요. 김일성 일가가 자기의 독재체제 정당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도발을 통해서. 그리고 오히려 또 이러한 도발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실제로 최근에도 뭐 북한과 어떤 일이 뭐 미사일을 쏜다거나 이러면은 실시간 검색어 막 뜨기도 하잖아요.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터지면 우리나라 주식이 널뛰게 됩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하게 하여 한국 정부 정통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한미군을 어떻게든 조기 철수를 시켜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군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실드,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북한이 함부로 못 건드리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물론 현재 지금 1대1로 붙어도 무기 퀄리티는 우리가 나을지 모르겠지만 승률로 봤을 때는 우리가 100%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미국이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률 100%를 보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당연히 전쟁이 터지면 양쪽 다 거렁뱅이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지진 않을 거란 생각을 하긴 하잖아요. 우리도. 정말 전쟁은 나서는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게 미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그거를 조기 철수시키고자 이러한 도발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남 공작. 대남 공작 같은 경우는 공작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 내 쉽게 말하면 혁명,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유리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간첩을 난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는 거고 한국 내에 그들이 중심으로 해서 혁명 기지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 그리고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 구조입니다. 우리는 갈등 구조죠. 계속 북한의 도발 형태에 대해서 우리도 뭐 대응 조치나 뭐 상호작용의 결과 계속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인 틀은 뭐 간단하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발 형태를 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50년대에 어떤 도발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도발 설명 다 하고 교재를 보시게 되면 그 시기마다 그 도발의 50년대 전체적인 이 북한의 도발의 특징이 있어요. 70년대는 70년대 특징이 있고 그 특징이 또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잘 잡아두시면 퍼펙트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50년대는 6.25 전쟁 끝나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지금 평화공세에 의해서 선전전을 두고 각종 협상을 제안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북한 측이 제안한 평화협상입니다.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나서 둘 다 뭐 평화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자, 전쟁 없이 우리 한번 통일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북한 측이 제안한 게 뭐냐면 외국군 철수, 제일 중요한 게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거겠죠. 우리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소집 요구, 그 다음에 평화와 관련된 선언이고 뭐 군대를 축소시키자. 쥐들이 축소를 안 시키는데 무슨 축소 제의를 합니까? 맞죠? 그리고 뭐 4개안 통일 방안 등 이러한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본인은 남로당계를 숙청합니다. 이거는 다음 강의 때 배우겠지만 남로당이라는 게 뭐냐면 북한 내에서 핵심 정당으로 보시면 돼요. 김일성에게 반발을 들었던 요 남로당계를 6.25 전쟁 이후에 패전의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면서 다 씨를 말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대남 공작기구나 게릴라 부대를 해체하는 변혁을 단행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도발이 들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발의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주요 내용입니다. 북로단계 간첩 요트를 파견하고요. 그리고 각종 기관 등에 감측단을 은밀하게 침투를 시키고 정보도 입수를 하고 지금 남한의 상황도 파악을 하고 또 사회주의자들을 그들을 파견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사회주의자를 만들기도 하고요. 더 늘리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각종 근거지 확보에 힘썼다라는 거.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잘못 들어갔죠.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민간 항공기 납치 사건입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때 5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항공기를 공중 납치해버려요. 그러면서 이때 여객기였던 창랑호가 부산에서 서울을 향하다가 6명의 무장기한에게 납치된 사건입니다. 이게 50년대에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돌아가 버렸네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끝났어요. 이제 60년대입니다. 60년대에는 우리의 정치적 혼란을 이용을 해요. 배경이. 자, 이때 4.19 혁명이니 5.16 군사정변이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안보 위식의 와해 위험, 이러한 상황 속에 북한은 기회가 왔다. 찬스가 왔다. 더욱더 우리 50년대는 지금 전쟁 끝나고 사실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북한 입장에서는요. 전쟁 끝나고 나서 둘 다 거렁뱅이입니다. 지금 둘 다 전후 복구하기 바빠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가 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냐면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어느 정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수습이 끝난 거예요. 좀 이제 숨 쉬고 뭔가 좀 이제 좀 여유가 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4대 군사노선이라는 걸 서둘러 추구한 이후에 강경한, 좀 더 강한 대남 공작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요. 목표, 앞에 50년대와 비슷해요. 혁명기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또 파병을 하는데 공작원들을 파견을 하게 되는 건데 이때부터는 이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훨씬 50년대와 다르게 횟수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강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도발 유형을 보시게 되면은 지상 도발 유형. 더욱더 거칠어져요. 보세요. 군사 분계선 근방에 위치한 아군에 대한 습격을 해버립니다. 무장 간첩 난파는 뭐 그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더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해안선을 연해서 배를 타고 몰래 들어와요. 심지어는 어선을 포함해서 강제 납치 사건도 엄청 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도발. 군사도발 같은 경우는 아예 캐속전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피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전자정찰함인 푸에블로호 이거를 어떻게 아예 납치를 해버리기도 하죠. 이런 큰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스케일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나왔던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청와대 기습 사건입니다. 68년도에 무장공비와 31명이 휴전선을 넘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 목을 딴다라는 컨셉으로 들어가다가 이렇게 실패로 끝난 거예요. 미수에 그친 겁니다. 눈으로 읽고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목표는 대통령 간접 폭파와 요인 암살, 그리고 주한미국 대사관 폭파, 대사관들 그 다음에 살해, 육군본부 폭파, 고급 지휘관들도 죽이는 거 그러면서 교도소도 폭파하고 서빙국 간첩수용소도 폭파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했던 건데 이걸 계기로 만들어졌던 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향토 예비군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내용 한번 60년대에 쓰던 청와대 기습사건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입니다. 국방력 강화, 여기 나오네요. 바로 향토 예비군이 창설됐던 거고 방위산업공장, 그 다음에 우리도 특수부대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휴전선을 더욱더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150마일을 아예 철책을 구축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내용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0년대 어떤 게 있었냐면 울진 삼척지구에도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쭉 보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장난질 못 칩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춰요. 이거 몇 명이니 이걸 내면은 정말 이거는 여러분 희롱하는 거죠. 틀리라고. 그래서 큰 틀에서 보시면 됩니다. 큰 틀에서 지금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60년대다라는 거, 그리고 청와대 기습 사건이 60년대다라는 거, 요 정도 큰 틀에서만 보시면 되고 디테일한 내용들은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고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정도. 어차피 안 보셨더라면 제 강의 들으면서 한번 이렇게 그냥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거고, 뭐 결과에 주목할 만한 게 있더라면 예를 들자면 앞에처럼 청와대 기습 사건은 제가 강조를 했었잖아요. 이걸 계기로 향토 예비군이 창설되었다.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시기별로 정리를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울진 삼척지구 동해안 쪽이죠. 무장공비가 내려왔고요. 그러면서 내려와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주민들에게 남자는 남노당, 여자들에게는 여성동맹을 가입하라고 위협을 해요. 그러자 이때 붙들려 있던 주민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릴레이로 몰래 돌아가면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희생 끝에 군대와 경찰이 동원돼서 진압을 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렇게 파병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산골입니다. 산골. 산악지대와 농촌에 이러한 활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먹히느냐 파악을 하기 위해서 보냈던 거고, 그리고 베트남전을 보시게 되면 베트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당시 싸웠던 애들. 베트남이 열대우림 지역입니다. 열대우림 지역. 그때 미국이 이 베트남과 싸울 때 전쟁을 한 큐에 못 끝내요. 당연히 군사력은 월등하게 우월한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베트남 지역은 열대우림 지역이잖아요. 밀림이 가득 찹니다. 걔들은 소수입니다. 숲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대군이 오면 막 쏘고 쓱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게릴라 전투예요. 여기 동해안 지역에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산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전처럼 그렇게 미국이랑 싸우곤 했을 때처럼 그러한 작전이 가능한지를 확인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자, 그러면서 결과입니다. 2개월 동안 계속된 작전, 그리고 무장공비를 이렇게 113명 죽였고요. 7명 생포했고 결국 모두 소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인을 비롯한 군인, 경찰도 20여 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겪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60년대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한항공기를 또 납치를 해요. 그래서 북한 간첩에 의해서 납치가 됐다가 원산으로 강제 착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60년대 특징이에요. 특징입니다. 특징은 큰 틀에서 좀 잡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위기의 유형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무장 간첩들이죠. 50년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게릴라 작전 침투. 소규모로 쓱 들어옵니다. 당연히 대규모로 들어오면 전쟁인 거고요. 소규모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군사 도발까지 같이 병행을 하는 거예요. 총도 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50년대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50년대보다는 이제 구수가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전쟁 전후 복구를 10년 동안 했잖아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60년대 후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70년대입니다. 70년대는 어떠한 우리의 사건이 있었나요? 경제 성장과 정치 체제. 이때 되면 경제개발 5개년이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둘의 국력 차이가 원래는 처음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국력이 더 좋았어요. 왜냐면 전쟁 직후에 보시게 되면은 일본이요. 일제 식민지를 우리가 40년을 겪었잖아요. 일본 식민지를 겪는 동안 일본이 어떻게 나라를 운영했었습니까? 남면 북양 정책이라 그래서 남쪽에는 면을 기르고 북쪽에는 읍내 양인데 나중에는 병참 기지화 전쟁. 우리나라를 아예 전쟁을 위한 전쟁 기지로 삼잖아요. 근데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는 비옥한 평야지대잖아요. 곡창지대. 그래서 남쪽에는 쌀만 키우고요. 쌀만 키우는 게 아니고 쌀을 경작했고 북쪽에는 광산이 많잖아요. 산지가 많으니까 광물. 그래서 거기에는 일본 애들 쪽발이 새끼들이 공장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강복이 되고 나서 북한의 그러한 시설들이 다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남한보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고 나서도 초반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을 성공하면서 그게 확 뒤집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서로 간에 이것도 했던 내용이죠. 자기들 간의 독재 정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7.4남북 공동성명과 남북회담을 성공리에 개최를 했지만 김정일을 또 후계자로 추대하는 과정 속에서 대남 공작을 강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지금 겪어봐서 알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뚱땡이 아저씨, 김정은 아저씨. 이 김정은 아저씨로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도발을 계속 하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후계자가 바뀌게 되면은 그거를 또 합리화시키고 또 체제를 공고하기 위해서 도발을 계속합니다. 이 70년대 때 김정일이 처음으로 후계자로 등장을 해요. 전면에. 그러면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내부를 결속력을 하기 위해서 이때 또 도발 행위를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들 뚜룽뚱뚱뚱뚱 노동력납부 내에 대성천국 신설하고 대남 공작을 관장하고 그냥 눈으로 봐주세요. 일본에도 침투 기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총련 띄워야 된다. 안 띄웠네요. 조총련 중앙조직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적공장부를 만들기도 하고요. 해외에서도 공작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통일혁명당을 만들기도 했다라는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이런 식으로 북한이 또 70년대 이런 걸 준비를 했었구나. 더 스케일이 커지죠. 이제 해외에도 우리를 공략하기 위한, 도발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70년대입니다. 70년대는 포인트가 뭐냐면 남측령 굴착가 여기 있죠. 해외를 통한 우회 간접침입니다.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70년대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시험에 걸리면 이거로 걸립니다. 남측령 땅굴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최전방으로 배치가 되시게 되면은
최전방으로 배치가 되시게 되면은 이변이 없는 훈련을 받는 도중에 이제 장교든 부사관이든 훈련을 받는 도중에 중간에 분명히 땅굴 체험을 하러 갈 거예요. 한번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그때 가서 보시면 되는 땅굴인데 아니면은 뭐 실제로 뭐 어릴 때 관광 차원에서 가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 땅굴이 70년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때 또 정부 요인 암살 시도를 하고 대통령 암살 시도를 똑같이 합니다. 또. 그래서 보시면 70년대에 무장공비 3명이요. 국립고지에 시한폭탄을 장치를 하고 정부의 고위 관료를 죽이려고 했지만 잘못 설치하는 바람에 실패로 끝났고요. 대통령을 또 암살 시도를 합니다. 29주년 기념식장에 문세강 아저씨를 몰래 잔입시켜서 연설 중인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라는 거.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남친용 땅굴입니다. 시험에 걸려요.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자, 71년도에 김일성 아치는요. 남조선의 조속한 해방을 위해서 속전속결 전법. 그래서 결국에는 기습적으로 쳐들어가서 기습적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점령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책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서 155마일 철책을 세웠잖아요. 정상적인 루트로는 정면 돌파는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습 공격. 그걸 위해서 땅굴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배경, 이러한 배경 속에 특수공사로 위장을 해서요. 72년 5월부터 미친 듯이 땅굴을 파요. 지금 또 땅굴 숫자, 발견되지 않은 땅굴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발견된 거는 총 4개가 발견됐고 뭐가 먼저 만들어졌는지는 잘 몰라요.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발견된 순서대로 해서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해서 붙입니다. 그래서 1호 갱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서부전선 쪽에서 발견이 됐고 무장 병력들이 통과할 수 있고 심지어는 중화기 포신도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굴 같은 경우는 강원도 철원 북방에서 발견됐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봤던 데가 여기입니다. 엄청 커요. 들어가면 엄청 큽니다. 이거 파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스케일이 커요. 아니 무기랑 사람들 수백 명이 이렇게 지나갈 정도인데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제3땅굴 같은 경우는 판문점 남방에서 그리고 제4땅굴 같은 경우는 강원도 양구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뒤에 가서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북한의 또 시험 문제로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의 기본적인 정책이에요. 얘들의 정책이 뭐냐면 가장 유명한 정책이 바로 화전 양면전이라는 걸 지금 펼치고 있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화전 양면이 뭐냐면 양면이 뭐죠? 우리 앞뒤 양면. 앞뒤가 다른 것처럼 화는 뭐냐면 겉으로는 화목화촉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금 봐요. 7.4남북 공동성명 같은 것처럼 통일을 위해서 세계 원칙에 합의를 했다라고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뒤에서는 우리를 도발하기 위한 작전을 짜고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회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땅굴 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화전양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북한의 가장 모든 이거는 요 시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대남 도발 전체를 아우를 쓰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화전양면 전술이에요. 북한이 펼치는 게. 그래서 요거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례가 70년대 땅굴이다라는 거. 그리고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입니다. 이것도 유명하죠. 이거는 76년도에 북한군의 판문점에 공동경비구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무가지 작업을 하는 유엔군 소속 미군 장교가 2명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모든 책임을 북한에게 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미국이 완전 폭발해버립니다. 열폭해버려요. 그러면서 전폭기나 아니면 해병대, 그 다음에 항공모함 하나 떠버리면 어지간한 나라는 초전 박살 나버립니다. 출동해버려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때 전쟁이 날 뻔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김일성 아찌가요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미국도 그렇다고 또 전쟁을 하긴 좀 부담이 되니까 결국엔 좋게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때 나무 가지 작업하더니 죽었던 그 나무를 아예 제거를 해버립니다. 제거를 하고 그 나무를 잘 이렇게 해서 미국이 보내주는 곳으로 끝이 나요. 매듭짓습니다. 이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기 보세요. 강경한 지금 자세를 취하니까 일성이 아찌가 움찔움찔거리면서 사과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엄청 이례적인 겁니다. 북한이 이렇게 사과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강경하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얘들이 이렇게 찍소리를 못한다라는 거. 요거 뒤에 가면 또 그렇게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끼,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통해서 그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70년대 갈게요. 70년대 특징입니다. 특징. 크게 물어본다 그랬죠. 화정 양면 전술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평화제스처를 취하지만 그거는 단지 뭐 위장, 숨기고 있는 게 불과했다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평화회담을 하는데 딴 걸 파고 있잖아요. 돌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각종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응징을 했을 때 북한은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그리고 화전 양면 전술을 가장 보여주는 게 70년대 특징이었던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땅굴.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80년대입니다. 80년대로 가서는 총리회담이나 실무 접촉들, 남북의 대화가 더욱더 활발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와서 사회주의를 따르는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었던 동구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무너져요. 서유럽 국가들이. 예를 들면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애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도미노처럼. 그리고 소련과 중국 같은 경우도 데탕트. 냉전이 완화되면서 미국이나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사이가 완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옛날과 다르게. 그러면서 북한이 똥줄 탑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때는 지들이 먼저 우리에게 회담을 제안을 해요. 지들이 먼저. 그러면서 이때 각종 회담이 열렸지만 이때 또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좀 더 고도의 화전 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화해 무드를 하게 되면 사람이 방심을 하잖아요. 흔히 통수를 친다 그러죠. 뒤통수를 제대로 치는 거예요. 우리 회의를 조장을 하고 그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남모략 비방선전에 적극 이용을 해서 그 전에 만들었던 기억나시나요? 통일혁명당 같은 경우는 한국 민주전선으로 개칭하게 됐다라는 거.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자, 그러면 80년대의 도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이에요. 83년도에 이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미얀마를 갔다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서 앞에 70년대 이거 하려고 이거 준비하려고 앞에 해외의 우회 침투, 해외 기지를 만들겠던 게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정남 아저씨 죽었던 거 그 사람이 죽었을 때도 해외에서 일어났잖아요. 해외에도 공작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준비를 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안타깝게 실패로 끝났고 이때 미얀마에서 해당 국가에서 요걸 조사를 했더니 어머나 북한의 소행이라는 걸 밝혀냅니다. 자, 그러한 사건도 있었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보시면은 미얀마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해버리죠. 미얀마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면은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프랑스나 아니면은 다른 유럽의 대통령이나 사람이 왔어요.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북한이 테러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대통령이 죽지는 않았지만 아직 대통령이 죽거나 또는 그렇진 않겠지만 뭐 다른 수행원이 다치거나 했다 치세요. 우리 입장이 엄청 곤란해집니다. 엄청 난처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미얀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보다는 우리가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외교 단절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당시 있던 북한 외교 대사관들이나 사람들 전부 다 추방해요. 그리고 테러범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던 코스타리카, 코모로, 서사모아 등 3개국도 같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발맞춰서 우리 우방국이었던 미국과 옆에 있던 일본 등은 북한 규탄 성명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요 내용 또 한번 그래요 요런 게 있었군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80년대다라는 거고 대한항공 폭파 사건도 있습니다. 여기는 87년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88 서울올림픽 개최 방해를 위해서 폭발을 하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다른 나라에게 엄청난 많은 감동과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죠. 왜? 지금 또 유럽에 가거나 이러면 우리나라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이랑 북한을 구분하지 못하는 외국인들도 많아요. 이때는 얼마나 더 했을까요? 아직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우리는 6.25 전쟁 끝나고 에티오피아급에 해당되는 슈퍼 거렁뱅이 나라로 인식하는 사람 나라도 많아요. 지금 또. 그런데 이렇게 올림픽을 개최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거고요. 영상이 비춰지는 거 봤을 때 큰 충격에 빠집니다. 야, 거지인 줄 알았던 한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네. 아시아에서 잘 나가는 나라였어. 라면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그건 무형적 가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못하게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실제로 폭발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유럽에서 무서워서 아씨 이거 쟤도 올림픽 하러 가야 돼? 이거 더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괴체를 막기 위해서 북에서 시행한 게 여기 대한항공 폭파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거를 했던 사람들은 북한 지령을 받은 또 공작원 이런 거로 밝혀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이 80년대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80년대의 특징입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은 70년대 때 준비를 했었잖아요. 해외에 국외 기지를 만들었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는 테러가 외국으로까지 뻗어나가는 겁니다. 한반도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얘들도 이제 테러를 계속 하다 보니 테크닉이 느는 거예요. 멋있는 데서 쭉 했잖아요. 그러면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러한 테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국제적 테러 사건에서는 철저히 자기들이 위장하려고 해요. 지금 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당장 보시게 되면 김정남 그 사건 터졌을 때도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들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발뺌하잖아요. 아니라고 위장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지금 했던 것들이 이때부터 쭉 해왔던 거 그냥 쭉 반복하고 있는 거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우리와 관련된 테러는 아니긴 하지만요. 그래서 보시면 대남 전략에 있어서 끊임없이 정말 이런 머리를 가지고 경제개발을 돌렸으면 잘했을 거예요. 여기 몰빵입니다. 열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 이게 80년대 특징이고요. 이제 90년대입니다. 90년대는 우리 김영삼 아저씨 때로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때 보시게 되면 이때 북한이요. 비핵화 선언을 합니다. 핵을 만들지 않겠다고. 근데 딱 비핵화 탈퇴를 해버려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잠수함 침투나 연평해적 이런 것들이 이제 90년대 트렌드인데 이때는 김일성 아저씨가 죽어요. 김일성 아저씨가 죽으면서 김정일 아저씨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또? 자기의 지배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우리 김정은 뚱땡이 아저씨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3대 뚱땡이 아저씨. 지금 똑같은 거 하잖아요. 역사는 반복입니다. 자기 권력을 안정화시키고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밑에 적이었던 남한을 까면서 자기 위상을 높이면서 자기 체제를 공고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도발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또 실제로 제가 어릴 때도 김일성 아저씨가 죽었을 때 제가 또 어릴 때인데 그때도 마치 전쟁 나는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 때.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왜? 김일성 아저씨가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다가 죽은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는 온 군대가 초비상으로 걸렸습니다. 휴가 다 통제였어요. 몇 달 동안. 다 통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생활 했을 때가 뭐 김정 아저씨를 바뀌는 뭐 이런 과도기적 시점이라서 저희 쪽에서도 뭐 김정일이 몸이 안 좋거나 이러면은 비상이 걸리고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때 그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게 되면 일단 가장 중요한 핵위기죠. 핵위기. 북한이 핵개발, 핵무기 개발 의혹이 이제 국제사회에 집중됐고 그리고 핵무기 비확산 조약과 각종 기구에 탈퇴를 해요. 핵무기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북한은 지금 또 핵에 집착을 하잖아요. 얘들은 핵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핵이 있으면 다른 나라가 쉽게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왜? 만약에 그거는 일단 핵이라는 건 한번 쏴버리는 순간 그 이후에 전쟁을 이기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일본 봐요. 방사능 어떻게 했는지 봤잖아요. 나라 전체가 초토화됩니다.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쏘는 순간. 그래서 어떻게든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또 핵을 보유하는 국가는 있지만 절대 쏘진 않잖아요. 쏘는 순간 끝납니다. 핵전쟁 벌어지는 순간 지구 전체가 멸망인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저비용이죠. 나머지 전투기니 이딴 거 만드는 것보다 핵 하나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핵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김일성 아저씨가 죽고 이 김정일 아저씨가 정권을 틀어졌을 때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체제 정당화 그리고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핵에 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그런 내용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만들지 마 라면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경제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요. 평양을 반복해서 하지 마라고 하기도 하지만 지금 또 보시면은 핵이 지랄 발광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흐름이 지금 94년도, 90년대 트렌드였다라는 거고 그리고 90년대 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96년도에 강릉 앞바다에 잠수함이 침투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택시기사가 쓱 가다 봤는데 배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잠수함으로 밝혀진 거예요. 북한에. 그러면서 소탕작전에 돌입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때 북한군 13명이 사살했지만 그 중에서 아군이 11명이 전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이때 보시면은 각종 자료를 얻으려고요.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참석했던 주요 인사들을 안살하기 위해서 이러한 또 활동을 펼쳤다라는 거. 네, 그래서 요거 내용 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국어선의 그물에 북한의 잠수함이 또 걸려요. 98년도에는 속초에. 그래서 여기 표로하길래 이거를 동해안으로 끌고 왔더니 그 안에서는 자폭했던 북한 공작원들이 발견됐다라는 거. 그리고 90년대 연평해전입니다. 이건 중요하죠. 연평해전 1차 연평해전은 90년대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북한의 경비적 6척이요. 영평도 서방에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서 우리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제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포격전이 벌어집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험에 나옵니다. 6.25 전쟁 후에 우리는 남북 정교군 간에 벌어진 첫 해상 전투입니다. 첫 전투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는 뒤에 가서 연평해전과 뒤에 것도 비교하는 게 있는데 그때 다시 복습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90년대 특징이 뭡니까? 위협의 강도는 그렇게 세진 않지만 여전히 계속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화전양면 전술이죠. 똑같아요. 겉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 등 남북 간의 경쟁 협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한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김영삼 정부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일성 아찌가 죽으면서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핵화 탈퇴를 했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달래주기 위해서 핵하지 마.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하나 만들어줄게. 견수로 건설. 이런 걸 하면 달래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만들어주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죠. 전면적으로 얘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계속 화전양면 전술을 계속 펼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국제사회와 한국의 공격 협박을 가하고 위협을 하는 건데 뭐 별 내용 없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일으킨 도발은 역사는 반복이잖아요. 세 번째 뚱땡이 아저씨, 3대 세습. 이 김정은 아저씨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 있었던 게 2차 연평해전입니다. 2차 연평해전은 1차 연평해전 때 북한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뭐 우리가 이겼죠. 자기들이 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굴욕감, 그거를 갖기 위해서 자기들은 우리는 종료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미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일으켰던 게 바로 2차 연평해전이에요. 특히 이때는 2002년 월드컵이 벌어질 때입니다. 전 국민이 월드컵에 정신이 팔렸을 때죠. 또 봐요. 올림픽이든 우리나라가 큰 걸 개최할 때마다 북한은 항상 도발을 합니다. 또 2002년도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때 사실 많이 묻혔었죠. 그러면서 이때 연평도 해군에서 북한 경비정이 선제 기습 공격을 하면서 또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라고 하긴 뭐야? 교전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우리 군 또 많이 전사를 하고요. 북한 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이거는 의도된 기습 공격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연평해전이라 그래서 2차 연평해전은 2000년대 이후다. 그러면 1차 연평해전은 언제다? 90년대. 그리고 2차는 2000년대다라는 거. 요걸 좀 씌워 두시고요. 그리고 대청해전입니다. 이거는 대청도 인근에서 또 NNL 여기 북방 한계선을 중심으로 또 넘어오자 이때 서로 또 교전이 벌어질 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피해가 없었고 북한군은 배가 선척된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이 죽지 않았을까. 얼마가 죽었는지 추정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도망갔다라는 거. 그게 대청해전입니다. 그리고 천안함 포격 사건. 천안함은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2010년도 3월 26일입니다. 이때 북한이 이것도 최초입니다. 최초로 어떤 거냐면 천안함 폭침이 아니고 천안함 폭침은 그 최초가 아니고요. 어쨌든 보시면 우리나라 해역에 있던 잠수함을 맞죠? 천안함을 어뢰로 침몰시켰던 거. 이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사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최초가 아니고 최초는 이겁니다. 이걸 얘기하다 깜빡해버렸네요. 이겁니다. 연평해전이죠. 요게 중요해요. 연평해전은 최초로 뭐냐면은 6.25 전쟁이 끝나고요. 이후에 처음으로 육지, 섬에다가, 섬이긴 하고 어쨌든 땅이잖아요. 땅에다가 포격을 가했던 게 이 연평도 포격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연평도 민가와 한국에 특히 연평도에 해병대가 있죠. 군사시설 포격을 감행했었고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겪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 사격을 펼쳤다라는 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지금 계속 도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2000년대만 해도.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2000년대 특징입니다. 핵실험.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2000년대잖아요. 핵실험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생방전력이나 같은 대량 살상 무기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부대, 수중정 등. 왜냐면 정상적인 아이템이나 무기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좀 밀린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비대칭 전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북방 한계선 NNL 여기 무력화 시도를 합니다. 요 NNL 같은 경우는 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59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엔과 공산군 측이 육지의 경계선을 정하면서 해상도 그때 합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해상은 그때 사실 여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합의를 못해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무력이 계속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계선을 결정을 하긴 했었어요. NLL을. 그래서 북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니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니들 알아서 니들 멋대로 정한 것이 아니냐. 우린 인정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본인 스스로 사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도발할 때는 요 NNL을 넘어가지만 그전에는 딱 선을 지킵니다. 안 넘어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노태우 정부 때 NO라고 했던 나라였던 북한과 남북 간의 최초로 기본적인 내용에 합의를 했던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NLL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깔짝깔짝 넘어와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거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 천안함, 그다음에 연평도 사건 이제는 군과 민을 가리지 않은 무차별한 대남 도발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2000년대 특징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남 도발의 흐름이죠.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60년대 초반에는 군사 분계선에 연하는 지역에서 습격이나 납치, 60년대 후반에 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작원들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군사 도발이 이렇게 강화된 이유는 월남전 형태, 베트남이 게릴라전으로 힘이 엄청 셌던 미국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백중세로 싸우는 거 보면서 느낀 게 많았던 거예요. 그거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 이게 얘들의 기본 기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은 무력에 의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걸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접어들어서는 소규모 무장 간첩, 각종 조성이나 반미 강정을 고조시키려고 했던 거고 80년대 와서는 이제 국제적 테러, 외국에서도 테러를 합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부터는 잠수함 침투니 해외기니 해군 교전 이런 것 등 각종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도발 유형들이 있었다라는 거 앞에 다 봤던 내용이죠. 그리고 정치 군사적인 목적, 특히 군사적 목적에 의한 도발이 가장 많았습니다. 각종 테러를 통해서 혼란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북한이 테러를 하는지 아니면 대남 도발을 하게 되면은 한 달 동안 계속 뉴스를 때리고 우리가 좀 불안해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연평도 포격이 일어났을 때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있으면 그때도 기억할 거야. 아마 불안했을 겁니다. 전쟁 나는 줄 알았을 거고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화정양면 앞에 얘기했었죠. 겉으로는 화해, 그 다음에 화목하게 지내는 척하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하고는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러한 모습들. 대표적인 게 땅굴이 있었고요. 도발행위 은폐. 지들이 해놓고서는 항상 얘기들은 자기들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도 계속 발뺌하죠. 그러한 컨셉이었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북한의 대남 도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강좌에서 이제 북한 체제의 허구성이네요. 네, 북한 체제의 허구성에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